안녕하십니까. 석관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800선을 돌파하며 또 한 번 역사를 썼습니다. 시가총액 합산 4,000조 원을 넘어서면서 한국 증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이제 코스피 5,000포인트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이 놀라운 상승장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연일 신기록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신기록 주말이 아쉽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오늘 시장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떻게 마감했나요?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0.90% 상승한 4,840.7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4,850선까지 터치하면서 연중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고요. 이로써 코스피는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0.36% 오른 954.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오늘 의미 있는 것은 시가총액 합산이 4천조 원을 넘어섰다는 건데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친 시가총액이 4천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정확히는 4천조 3천억 원 수준인데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3,700조 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한국 증시 전체 규모가 이렇게 커진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는 신호이고요. 또한 기업 가치 전반이 재평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시총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거래량이나 외국인 수급 측면은 어땠나요? 오늘 거래대금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3조 원을 넘어섰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상승세를 뒷받침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최근 들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겁니다.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보면 작년 하반기만 해도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는데 올해 들어서는 순매수로 돌아선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쏟아져 나오던 주식 물량이 사라졌다는 것, 이게 바로 시장 분위기 전환의 핵심 신호입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최고가를 경신했다고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반도체 업종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3.47% 급등하면서 14만 8,9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15만 원 선도 터치했고요. SK하이닉스도 0.93% 오른 75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TSMC 실적 발표 이후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TSMC 정말 고마워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데요. TSMC가 1월 15일 발표한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력이 재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TSMC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던데 이게 어떻게 삼성전자의 호재가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TSMC 주가는 전일 4.44% 올라 341.6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겉보기엔 모순처럼 보이지만 시장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TSMC의 실적 둔화가 파운드리 시장 전체의 수요 약화가 아니라 경쟁 심화와 가격 압력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는 여전히 크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TSMC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올 기회가 생겼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3나노 공정 수율 개선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 AMD 같은 빅테크 고객사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눈에 띄는 급등주들이 있었다고요? 네, 바이오와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알테오제는 10.10% 급등하며 51만 8천 원을 기록했고요. 로봇 테마주인 뉴로메카는 27.71%, 퓨르로봇은 14.68%나 폭등했습니다. 특히 로봇주 강세는 현대차의 아틀라스 로봇 공개가 촉매제가 됐습니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실제 작업 현장에 투입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내 로봇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가 테슬라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행복한 고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던데요? 맞습니다. 현대차는 2.13% 하락한 41만 3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 기술의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판매 둔화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현대차의 로봇 사업은 자동차 제조를 넘어선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고 있고요.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시장은 아직 보여주기 단계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두산의 너빌리티도 강세였다고요? 네, 두산의 너빌리티는 6.48% 상승하며 95,3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원전 수출 드라이브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체코 원전 수주를 확정 지은 데 이어 중동과 동유럽 지역에서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전략기술 범위 확대를 발표하면서 원전 관련 기술도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산의 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밸류체인 기업들이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 전략 기술 범위 확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반도체주 상승에도 영향을 준 건가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오늘 산업부가 국가 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는 물론 2차 전지, 바이오, 우주항공 등이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시설 투자에도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의 절대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율 움직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고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0.50% 상승한 1470.19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화 가치로 보면 약간 약세를 보인 건데요. 이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16%로 0.48%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달러 자산의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달러 강세로 이어지는 거죠. 다만 1470원 수준은 여전히 안정적인 범위 내에 있습니다. 작년 말 1500원을 넘나들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안정된 모습입니다. 환율 안정이 증시에는 긍정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차손 우려 없이 한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물가 안정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이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을 높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중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3.25%인데 2분기 중 3.0%로 상반기 내 2.75%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리 인하는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주식시장의 호재입니다. 유가는 어떤가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배럴당 59.25달러로 0.10% 소폭 상승했습니다. 60달러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정도 유가 수준은 한국 경제에 최적입니다. 너무 높으면 수입 물가 부담이 되고 너무 낮으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오펙스 플러스는 감산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셰일 오일 생산이 증가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유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55달러에서 65달러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땠나요? 미국 증시는 전일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0.26% 오른 6,944.47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25% 상승한 23,530.0이, 다우존스는 0.60% 오른 49,442.44를 기록했습니다. 세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2.13% 급등하며 187.05달러를 기록한 것이 나스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0.67% 하락한 258.21달러, 테슬라는 0.14% 내린 438.5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등한 이유는 뭔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선 TSMC 실적 발표에서 AI 칩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이 확인됐고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블랙웰 시리즈에 대한 수주가 폭발적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또한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공개한 AI 모델이 화제가 되면서 글로벌 AI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임을 의미하고 엔비디아가 최대 수혜주라는 평가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엔비디아 주가가 이미 상당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수세가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AI 혁명이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시장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공포지수 VIX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VIX 지수는 5.43% 하락한 15.84를 기록했습니다. 15포인트대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시장이 안정적이고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VIX가 20 이하면 안정, 30 이상이면 공포 국면으로 해석하는데요. 현재 수준은 투자자들이 상당히 낙관적이라는 신호입니다. 다만 역설적으로 VIX가 너무 낮으면 시장이 과열됐다는 경고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이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적절한 경계심은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큰 화제는 역시 골드만삭스의 코스피 5000포인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4,500에서 5,0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올린 게 아니라 한국 증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주식에 대해 글쎄라는 유보적 입장이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기업 지배구조 문제, 저조한 주주환원 정책 등을 이유로 비중 확대를 권고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사라, 바이로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무엇이 골드만삭스의 생각을 바꾼 건가요? 크게 세 가지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신주 발행보다 자사주 소각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전환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기존 주주 지분을 희석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면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올해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했고요.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주주환원 확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둘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반도체 수요는 향후 5년간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이고 특히 HBM 메모리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셋째, 밸류에이션 매력도입니다. 한국 증시의 PER은 여전히 12배 수준으로 미국의 23배, 일본의 16배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일어날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골드만삭스가 특히 주목하는 업종은 어디인가요? 보고서에서 콕 집어 언급한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반도체는 말씀드린 대로 AI 수요 덕분이고요. 자동차는 전기차와 로봇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CMO 사업,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 오늘도 10% 넘게 급등했는데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기술 이전 계약이 잇따르면서 실적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5000포인트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물론 신중한 시각도 있습니다. 몇 가지 리스크 요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 금리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예상보다 오래 높게 유지하거나 심지어 다시 인상한다면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신흥국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반도체 사이클의 불확실성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과거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호황과 불황을 반복했던 것처럼 AI 투자가 정점에 도달하면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중 갈등, 북한 문제, 대만 해협 긴장 등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불안 요소입니다. 이런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논리는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한국 증시가 과거에 비해 펀더멘털이 크게 개선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 상승 추세는 유지될 것이라는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5,000포인트라는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을 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 5,000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업들이 실제로 성장하고 있느냐입니다. 골드만삭스도 1분기 내 5,000 달성을 전망했지만 시장은 항상 예측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우려한 기업을 선별해서 분산 투자하고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배당과 자사주 소각입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은 계속 개선될 것이고, 이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4%를 넘는 우량주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몇 년간 실적 부진과 부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차입금이 크게 늘었고 이자 부담이 경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MBK가 홈플러스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를 마치 새로운 투자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는 기존 부채를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계열사 간 자금을 이동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른바 돌려막기입니다. 이게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모펀드에 투자한 LP, 즉 출자자들의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홈플러스가 정상화되지 못하면 MBK 펀드의 전체 수익률이 하락하고 결국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사모펀드 산업 전체의 신뢰도입니다. MBK는 한국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데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사모펀드 시장을 불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코마케팅 관련 뉴스도 있었죠. 네, 에코마케팅은 베인캐피탈의 공개 매수 제한을 두고 기존 주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베인캐피탈은 주당 1만 원의 공개 매수를 제한했는데 소액 주주들은 이게 너무 낮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베인캐피탈이 50% 프리미엄을 주는데 왜 불만이냐고 주장하는 반면 주주들은 기업의 실제 가치는 훨씬 높다고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에코마케팅은 국내 최대 홈쇼핑 콜센터 운영사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알짜 기업입니다. 이런 갈등은 한국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사모펀드는 최대한 싸게 사려 하고 소액 주주들은 정당한 가치를 받으려 합니다. 결국 양측이 협상을 통해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번 케이스는 법정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린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네,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1억 원을 투자한 두 개인 투자자의 이야기인데요. 한 명은 2,500만 원 손실을 받고 다른 한 명은 7,800만 원 수익을 거뒀습니다. 손실을 본 투자자는 작년 급등했던 동양고속, 천일고속 같은 테마주에 집중 투자했다가 최근 2주 만에 20% 넘게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반면 수익을 낸 투자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량주를 꾸준히 모았고 최근 상승장에서 큰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작년 동양고속과 천일고속은 구조조정 테마로 900% 넘게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없는 상승이었고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실적과 펀더멘털에 기반한 상승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합니다. 투자자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사례네요. 정확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테마주나 작전주는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반면 우량주는 상승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 전체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굳이 위험한 종목에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코스피가 4,800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만 꾸준히 보유해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 시장은 어땠나요? 금은 온스당 4,612 정구형 달러로 0.07% 소폭 하락했습니다. 4,60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금 가격이 고점권에서 조정받는 이유는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무이자 자산인 금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강세 전망이 우세합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계속되고 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금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민은행은 작년 한 해 동안 200톤 이상의 금을 매입했는데 올해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95,597.33달러로 0.05% 소폭 상승했습니다.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에서 등락하고 있는데요. 미국 SEC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권 편입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각국에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완성되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 증가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고 테슬라도 보유 물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기금들도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편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위험 자산이지만 장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소량 보유하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전체 자산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원자재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어떤가요? 원자재 시장은 업종별로 엇갈린 모습입니다. 에너지는 약세, 산업금속은 보합, 귀금속은 강세 기조입니다. 구리 가격은 파운드당 4.3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의 부동산 경기 회복이 더디면서 수요 증가가 제한적입니다. 다만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로 장기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곡물 가격은 안정세입니다. 밀, 옥수수, 대두 모두 작년 대비 하락했는데 주요 생산국의 작황이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식품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과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주시죠. 다음 주는 1월 20일 월요일이 미국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입니다. 따라서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되는데요. 몇 가지 주목할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째, 1월 20일 화요일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광고 기반 요금제 도입과 비밀번호 공유 단속으로 가입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번 실적에서 그 효과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 실적은 빅테크 전반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어 중요합니다. 둘째, 1월 23일 목요일 테슬라 실적 발표입니다. 테슬라는 작년 4분기 인도량이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우려가 나왔는데 이번 실적에서 수익성과 향후 가이던스가 관건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컨퍼런스 콜 발언도 주목받을 것입니다. 셋째, 1월 24일 금요일 미국 4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됩니다. 시장 예상치는 전기 대비 2.5% 성장인데 이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질 수 있고 낮게 나오면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월 22일 수요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위원들의 의견 분포를 보면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뜨겁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VAX 지수가 15포인트대까지 떨어졌고 모든 뉴스가 호재로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이 일방적으로 상승할 때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조정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큰 폭의 조정보다는 횡보 국면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코스피가 4,800에서 5,000 사이에서 등락하면서 체력을 비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업종 간, 종목 간 차별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추천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여시오. 테마주나 작전주는 과감히 정리하고 실적과 배당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집중하여시오. 둘째,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키여시오. 지금 당장 모든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3분의 1은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조정 시 추가 매수할 여력을 남겨두여시오. 셋째, 섹터 분산을 하여시오. 반도체만 집중하기보다는 자동차, 바이오, 금융, 에너지 등으로 분산해서 특정 업종의 급락 리스크를 해지하여시오. 넷째, 해외 주식도 고려하여시오. 한국 증시가 좋다고 해서 모든 자금을 국내에만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S&P 500 ETF나 글로벌 배당주 펀드 등으로 지역 분산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4,800을 넘어섰고 5,000도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장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수익이 났을 때 일부는 반드시 실현하라는 겁니다. 평가 수익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현금화해야 진짜 수익입니다.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일정 비율은 매도하여시오. 그리고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여시오. 신용이나 대출로 투자하면 시장이 조정받을 때 강제 청산당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장기 관점으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결국 성공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려는 욕심을 버리고 꾸준히 우량 자산을 모아 가열시오. 시간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믿고 인내심을 갖고 투자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박 교수님 말씀 정말 유익했습니다. 코스피 4,800 돌파와 시총 4,000조 원 달성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봤는데요. 골드만삭스의 5,000포인트 전망이 현실이 될지 앞으로의 시장이 더욱 기대됩니다. 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냉정함을 잃지 마시고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되새기시면서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국내 증시는 정상 거래지만 미국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토요일과 모레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다시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